일본의 한 식당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와 지나가던 행인들이 식당을 주시합니다. 안에 들어가니 험악한 남성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작고 가여운 한국 여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을 올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음 조각처럼 굳어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일본 오사카에 살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한 김선자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온 건 21살이던 해였어요. 1970년대 초 한국은 참 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막내딸인 저는 언니 오빠들이 다들 도시로 나가 자리 잡는 걸 보면서 나도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일본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는 비행기 티켓은 꿈도 못 꿀 시절이었고 배를 타고 며칠 밤낮을 건너야 했습니다. 오사카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이 어찌나 차갑던지 눈물이 핑 돌았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엄마가 손수 지어준 면 치마 한 장, 그리고 작게 접은 쪽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쪽지엔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어디예요? 같은 말이 적혀 있었죠. 그걸 쥐고 몇 날 며칠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일했던 곳은 오사카 시내 작은 밥집의 설거지방이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물에 손 담그며 설거지를 하고 국수 그릇이며 불판을 닦고 쇼츠병을 정리했죠. 주방 아주머니는 말은 안 통했지만 눈빛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손 빠르게 움직여야지, 기름때는 이렇게 밀어야 해 같은 걸요. 처음엔 욕도 많이 먹었지만 손이 익고 나니 어느새 제 손등은 빨갛게 갈라졌고 손톱 밑엔 늘 무언가가 껴 있었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제가 살던 곳은 다타미방이라 불리던 문 하나 달랑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바닥은 겨울엔 발이 시리고 여름엔 끈적했죠. 그래도 그 방에 들어가서 전기난로 하나 켜고 누우면 오늘 하루도 살아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방 주인은 처음 저를 봤을 때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조선 사람은 곤란해하며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겨우 집주인을 설득해서 보증금을 2배나 주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웃긴 건 그렇게 10년 넘게 그 방에서 살았고 나중엔 그 주인이 저를 보면 먼저 인사까지 했어요. 오늘은 또 뭐 끓이나 냄새 좋다 하면서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면 곁눈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가게는 저한테 물건을 팔지 않으려는 눈치도 느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더 위축됐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게 습관이 됐어요. 길에서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게 두려울 때도 많았죠. 그땐 거울을 보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저를 불쌍하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버텼고 스스로를 조금씩 단단하게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이름 대신 조선 여자라고 불렀지만 제 마음속엔 엄마가 주신 이름, 선자라는 2글자가 언제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터에선 더 서러웠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시절 손님이 조센징은 음식에 손대지 마 하며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고 사장님은 나가서 허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돌아와선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일이라도 계속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무너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묵묵히 일했죠. 마음 한 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국수 그릇을 씻으며 눈물이 뚝뚝 흘러도 사람들 눈치 보며 물 묻은 손으로 훔치곤 했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편의점도 없었고 간편식도 귀했어요. 하루를 버티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었고 시장 어귀에서 100엔짜리 오뎅 국물을 마시며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국물 하나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 눈물인지 국물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언어 장벽은 또 다른 벽이었죠. 일터에서 주문을 받아야 할 때면 일본어를 못 알아들어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본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당시엔 일본어 배우는 교재도 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일본 어린이 책을 사다가 읽었고 중고 라디오를 사서
매일 일본 방송을 들으며 단어를 익혔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드라마, 광고, 일기예보 같은 걸 적어가며 뜻을 짐작했죠.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공부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면 일부러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어른들이 쓰는 말투를 흉내내며 입에 붙이려 노력했어요. 발음이 이상하다고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어느 날 가게 주인이 제가 일본어로 제대로 인사했을 때 처음으로 제게 웃으며 일본어 잘하네요라고 말해줬을 때입니다. 그 짧은 칭찬 한마디에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밝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시장에선 제가 다가가기만 해도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절 보고 조센징이다 하며 장난처럼 놀리는 소리도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님들이 제게 주문을 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말을 걸었거든요. 그런 순간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써서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위로는 언제나 종이와 펜이었고 오래된 노트 한 권에 제 마음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도 못 웃었다. 오뎅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해줬다. 작지만 따뜻했다. 이런 짧은 메모들이었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바로 노래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 방 안에서 조용히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한국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한국 노래를 들으며 부르다 보면 눈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며 잠드는 날도 많았으며 행복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제가 트롯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고향역, 님과 함께, 눈물 젖은 두만강 같은 곡들은 저의 밤을 지탱해주는 친구였어요. 말로 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노래 안에서 울려 퍼졌고 저는 노래를 통해서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누구에게도 속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외로운 마음을 노래가 다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훗날 트롯 동호회라는 곳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망설였지만 어딘가 마음 한켠이 벌써 설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의 생활은 바빴고 외로움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간 내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는 해보고 죽자. 그렇게 시작한 게 오코노미야끼 노점이었습니다. 다다미방 옆 골목에서 접이식 테이블 하나 펴고 철판 위에 배추와 돼지고기를 달걀과 밀가루 반죽을 붓고 뒤집는 그 단순한 일이 제겐 희망이었어요. 일본말이 서툴러도 손님들이 말하면 하이하이 웃으며 대답했고 맛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비법 소스는 한국식 고추장과 간장을 섞어 만든 특제 양념이었죠. 처음엔 하루에 5명 오기도 힘들었지만 한 달, 2달이 지나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일본 아주머니 손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오코노미야끼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중독돼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게 한국 고향의 맛이에요. 그렇게 몇 년 뒤엔 조그만 가게를 내게 됐고 제 이름을 딴 간판도 걸 수 있었습니다. 선자 오코노미. 처음엔 다들 이상한 이름이라고 했지만 나중엔 동네에서 꽤 유명한 집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오코노미야끼를 먹으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철판 위에 제 지난 인생의 눈물도 한숨도 웃음도 다 구워졌던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단골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선자상, 한인회관에 트롯 동호회 있는 거 알아요?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내가 무슨 노래야, 나이 들어서. 하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어요. 밤마다 카세트 테이프로 듣던 님과 함께 고향역, 19순정 나도 제대로 우리나라 노래를 배워서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큰맘 먹고 한인회관 지하 강당을 찾아갔습니다. 앞도 조명도 없는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오래전 잊고 지낸 나를 다시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동호회에 처음 갔던 날 누가 기타를 치며 그 겨울의 찻집을 부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박수치며 따라 부르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강사가 말했어요.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나오셔서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났죠. 괜찮습니다. 다음에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옆에 앉은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해봐요. 우리 다 처음엔 떨었어요. 그 말에 용기 내서 마이크를 잡고 고향영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가슴속에 쌓였던 이야기들이 그 노래 안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게 저는 선자 오코노미 사장님에서 트롯 부르는 선자로 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한인회관 지하 강당에 가면 거기엔 말 그대로 세상이 달랐습니다. 반주기가 돌아가고 마이크가 울려 퍼지고 조명도 없는데 사람들의 눈빛은 무대처럼 빛났어요. 이 동호회는 단순히 앞에서 노래만 부르는 곳이 아니었어요. 트롯 교실이라고 부를 만큼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도 많았죠. 저희는 노래마다 기본 감정을 배웠고 가사에 맞춰 손동작과 표정도 연습했어요. 이 노래는 눈물 머금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입꼬리를 너무 올리면 안 돼요 하며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셨죠. 어떤 날은 다 함께 박자 맞추는 연습도 했는데 저는 박자가 자꾸 느려져서 선자 씨는 요요 박자야 뒤로 계속 밀려하고 모두가 웃곤 했어요. 그 말에 저도 깔깔 웃으며 그게 내 인생이래요. 천천히 가는 인생하고 받아쳤죠. 가끔은 발음 교정의 날이 있어서 사랑을 사랑이라 하지 않도록 함께 연습했습니다. 아아사아랑 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는데 웃느라 연습이 안 될 때도 많았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배우고 틀리고 또 웃으며 성장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래 한 곡 부르고 나니 어느새 제가 중심 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자씨 다음 차례예요 하고 강사가 부르면 어쩔 수 없이 웃으며 앞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 순간이 그렇게 짜릿하고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던 곡은 울엄마, 고향역, 비 내리는 영동교 같은 노래였어요.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면 저는 그저 선자가 아니라 어린 시절 엄마 품에서 울던 그 아이가 되곤 했어요.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제 지난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동호회에서 유명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인인데 스스로를 오사카의 남진이라 부르는 다케다 씨였습니다. 키는 작고 항상 흰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오는 단정한 분이었는데 앞에만 올라가면 돌변했어요. 오사카의 남진입니다. 오늘은 님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분이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브라보를 외쳤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다케다 씨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트롯을 열정적으로 부르고 발음을 따라 하려고 정말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노래를 하고 마이크를 놓는데 다케다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자상, 오늘 노래 멋졌어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말했죠. 다케다상도 최고였어요. 근데 오늘 사랑 발음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때 둘 다 깔깔 웃었어요. 그 이후로 자주 옆에 앉았고 서로가 부르는 노래에 박수를 쳐주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매번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가사 연습장이었어요. 발음 옆에 일본어로 음을 써놓고 위에다가 느낌, 슬픔, 미소 같은 감정 키워드도 적어놨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는지 그 노트 한 권에서 한국의 트롯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앞에서 다케다 씨가 사랑밖엔 난 몰라를 부르는데 그만 가사를 중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당황한 듯 멈춰 서 있던 그 순간 갑자기 객석에서 제가 노래를 이어 불렀어요. 사랑밖엔 난 몰라. 사람들이 웃고 박수를 쳤고 다케다 씨도 다시 웃으며 노래를 이어갔죠. 그날 이후 사람들은 우리를 오사카 트롯 콤비라고 불렀어요. 농담 삼아 다음엔 듀엣 하자 했고 진짜로 한 번은 애수라는 곡을 둘이서 부른 적도 있답니다. 그렇게 동호회는 제게 노래하는 곳을 넘어 친구를 얻는 곳이 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에 실려진 진심은 언어를 초월했고 박수와 눈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다케다 씨는 어느 날 조용히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어릴 땐 한국인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의 트롯을 만나고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손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위해, 그리고 저는 마음을 나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갔던 것 같아요. 가끔 가게 일로 피곤한 날도 있었지만 동호회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렜어요. 길거리 가로등 불빛도 따뜻해 보였고 회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선 저는 그냥 트롯 부르는 선자였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동호회에 처음 나갔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나 저는 건강 문제로 한국 귀국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고 무엇보다 이제는 한국 땅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동호회에 전했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려고 회관 앞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다케다 씨가 조심스레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제게 말했어요. 선자상 정말 가시게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동호회 사람들은 깜짝 작별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날만큼은 회관 지하 강당이 작은 콘서트장처럼 느껴졌어요. 손수 만든 현수막에는 트로트 여왕 선자상,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한쪽 벽에는 제가 부르던 노래들의 제목이 적힌 작은 전시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어떤 회원은 제가 앞에서 부를 때 찍어둔 사진을 액자에 담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울 엄마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떨렸지만 저는 꾹 참고 노래를 끝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앞에서 내려오자 다케다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작은 선물 상자와 손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작고 서툴지만 마음은 크고 진심입니다. 상자 안에는 트롯 악보가 그려진 손수건, 그리고 제가 부르던 곡들 리스트가 담긴 자필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다케다 씨가 쓴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선자상, 당신의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한국어는 잘 몰라도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고 잊고 있던 순수함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히 계세요. 오사카의 남진 드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참으려 했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안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 노래와 이 사람들 덕분에 얼마나 덜어냈는지를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트롯은 제게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 일본에서 맞았던 수많은 서러움과 외로움, 낯선 땅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과 외면, 그리고 깊은 밤 홀로 지새운 눈물까지 그 모든 걸 트롯이 안아주었어요. 노래할 때면 마치 그 모든 아픔들이 하모니처럼 흩어져 날아가고 마음 깊숙이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멜로디를 타고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트롯을 부르며 저는 그때의 선자, 어리고 아팠던 선자를 껴안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하나하나 작별 인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장사하면서 알게 된 시장 아주머니, 오코노미야끼 가게 앞에 항상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트롯 동호회 친구들.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전 아침에 동호회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사카는 제 인생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노래와 박수, 따뜻한 눈빛과 웃음, 그 모든 것이 저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다케다 씨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줬습니다. 나중에 꼭 듀엣 다시 해요. 저는 그렇게 오사카를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보며 그 안에 담긴 제 추억 하나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다케다 씨의 땀 흘리며 연습하던 모습, 박자 틀릴 때마다 깔깔 웃던 회원들, 김치전 냄새와 함께 떠오르던 노래들. 지금 저는 고향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라디오를 틀고 트롯을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서랍 속엔 아직도 그날 받은 편지와 선물 상자가 고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저는 동네 복지회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또래들과 함께 박수치며 보약 같은 친구, 사랑님을 부르다 보면
제 마음이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트롯 가수 이명웅 씨의 노래를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곡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노래 속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위한 위로 같았거든요.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말이 저에겐 괜찮아.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라는 응원으로 들렸어요. 이명웅 씨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편지 같았어요.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사람, 마음으로 노래하는 사람. 그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아버지 같은 노래들은 제 하루의 활력입니다. 지금도 작은 라디오 앞에서 혼자 마이크 없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가끔은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 속엔 외로움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요.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만나고 다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그 먼 일본에서 뭐가 가장 그리우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해요. 함께 노래했던 그 사람들. 박수, 웃음, 그리고 젊은 날의 선자가 그리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때론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는 화려한 성공도, 큰 돈도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내 눈빛을 알아봐주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을 전하는 노래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걸 내 고향 한국의 트롯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명웅 씨의 노래가 제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노래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아하는 트롯 들으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